자, 오늘은 생명과학 4-5 회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문 1은 사람의 유전 연구에 대한 설명이고 가계도 조사, 집단 조사, 쌍둥이 연구 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시문 2는 가계도에서 이제 그 형질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어떤 특정 형질이 나타날 확률을 예측하는 데 이용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시문 3은 자, 유전이 일어나는데 성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유전도 있고 또 두 개 이상의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 위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제시문 4는 단일 인자 유전, 그러니까 혈액형 유전은 복대림 유전이기도 하고 단일 인자 유전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고, 제시문 5는 항원항체 반응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혈액형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밑에 이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성균이는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의 유전병 가와 유전병 나 그리고 ABO식 혈액형을 조사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미리 가계도를 그려뒀습니다. 어차피 수업 시작하면 그려야 되는 가계도인데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도 이제 수능 문제와 달리 가계도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만 주고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그게 맞는 가계도를 그려야 되죠. 그리고 답안에도 여러분들이 이 가계도를 그려서 답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2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유전병 가는 대립 유전자 S와 S 프라임에 의해서 유전병 가는 대립 유전자 K와 K 프라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S는 S 프라임에 대해서, K는 K 프라임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S는 S 프라임에 대해서 완전 우성, S는 S 프라임에 대해서 완전 우성. 그 다음에 K는 K 프라임에 대해서 완전 우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유전병 가와 성균의 유전병 가의 유전자, 유전병 나의 유전자 중 하나만 혈액형 유전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가 혹은 나 둘 중에 하나는 혈액형 유전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있다. 그럼 성균이는 실험을 통해 다음에 표 1과 같은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의 결과를 얻었고, 자신의 혈청에 응집소 베타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혈액형 구분할 줄 알죠? A형은 응집소 베타, B형은 응집소 알파, AB형은 응집소 없고, 그 다음 O형은 항원 없고 응집소만 알파 베타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A와 알파는 응집 반응, 그 다음에 B와 베타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균이는 자신이 혈청에 응집소 베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세로줄이 혈청이니까 세로줄 혈청의 성균 옆에다가 여러분들 베타라고 써보세요. 그럼 베타라고 쓰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 자, 아버지, 장인, 여동생, 그 다음에 부인, 그 다음에 다른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위에 가로줄 적혈구에 아버지, 장인, 그 다음 여동생, 부인, 딸의 응집원 B를 써보세요. 네. 그런 다음에 아들을 봅시다. 지금 아들의 적혈구는 어느 혈청하고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들은 뭐로 판단됩니까? O형으로 판단되죠. 그 다음에 딸은 모든 혈청과 응집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딸은 뭐가 됩니까? AB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혈액형이 나왔습니다. 혈액형이 자, 이게 성균이고 그 다음에 딸인데 딸이 AB형이라는 거지. 딸은 AB형이다. 그 다음에 아들은 O형이다. 아들은 O형이다. 그리고 성균은 베타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균의 혈액형은 A형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O형이 나왔으니까 AO겠죠. 그 다음에
V는 B를 가지고 있었지. V는 B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V는 B고 O형이 있으니까 여기는 B5겠지.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혈청 적혈구 성균을 보시면 성균이 A형인데 응집 반응이 어디서 일어났냐 그러면 아버지, 장인, 여동생, 그 다음에 부인, 아들에서 플러스가 다 나타났어요. 그러면 성균 A와 응집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알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혈청 쪽에 써보세요. 아버지 알파, 장인 알파, 그 다음 여동생 알파, 그 다음 부인 알파, 그 다음에 아들 알파. 이렇게. 그러면 아들은 O형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은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돼? 아버지는 베타와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베타와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알파와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B형. 아버지 B형입니다. 아버지는 B형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자, 알파와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베타와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아, 그러면 어머니는 A형이에요. 어머니 A형. 어머니 A형. 근데 성균이가 A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O가 와야 되니까 아버지는 BO형이었네. 그 다음 여동생은 B를 가지고 있었지. 그럼 여동생은 B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B 왔을 테니까 여기서 B형이 되려면 여기 어머니는 AO가 돼.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동생도 BO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장인은 B를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장인은 B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모는 A를 가지고 있어요. 장모는 A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O형입니다. 그럼 B는 여기서 왔을 거고 O는 여기서 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장모는 AO형 맞죠? 그 다음에 장인은 이거는 주어져 있는 정보만으로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혈액형은 다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갈게요. 유전병 가의 대립유전자 SS 프라임, 유전병 나의 대립유전자 K, K 프라임 중 어느 대립유전자가 각 유전병에 대해서 정상 대립유전자인지를 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찾아보자. 유전병 가 봅시다. 자, 유전병 가인데 유전병이 간데 정상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정상이 유전병 가에 대해서 뭐 숨어 있다가 나타났으니까 얘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유전병 가는 얘가 정상이고 그다음 얘가 유전병이구나. 우성이 유전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나도 똑같네. 나 유전병이 있는데 정상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상이 열성이라는 얘기죠. 유전병 나도 정상이 열성이구나. 그 다음에 유전병이 우성이구나. 자,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성균과 부인이 가해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 세대에 없던 딸이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이 열성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유전병이 나는데 여동생이 정상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상도 열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유전병 가와 유전병 나에 대해서 각각의 유전병의 유전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를 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 반성유전이라고 하면 반성유전이면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은 반드시 유전병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열성이 아니고 우성입니다. 자, 우성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 반성유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반성유전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반성유전이라고 만일에 가정을 하게 되면 성균이
그러니까 가가 반성유제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가가 반성유제라고 가정을 하면 반성유전인데 이 중에 XX 둘 중에 하나는 딸로 가는 거야. 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딸로 가자. XY잖아. XY. 남자는 XY인데 그 X는 반드시 딸로 가는 거지. 그런데 가가 유전병이었으니까 당연히 딸도 유전병이야지. 왜? 유전병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아니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가는 반성유지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오순이 생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 똑같이 역시 그러면 이제 가는 한성유전이 아니죠. 여기서도 여자에서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가는 상염색체 유전이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가 반성유전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도 마찬가지네. 여기 나가 있으니까 XY면 나가 X에 있으면 이게 딸로 가요. 그럼 우성이기 때문에 딸은 유전병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따라서 얘도 오순이 돼요. 결국 나도 한성유전 아니죠. 네, 그러면 결국 가와 나는 둘 다 상염색체 유전이다. 가와 나의 유전병은 둘 다 상염색체 유전을 하고 그때 염색체 유전병을 일으키는 것이 우성이다. 유전병이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3번. 그러면 유전병 가나를 결정하는 유전자 중에서 어느 유전자가 A, B, 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고 근거를 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 이것도 가정해야죠. 가정을 해봐야죠. if 만일에 유전병 나하고 혈액형이 연관되어 있다. 유전병 나하고 혈액형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열성을 먼저 찾는 게 빨라요. 열성을 찾아보면 여동생이 정상 열성입니다. 그럼 여동생이 만일에 나와 혈액형이 연관되어 있다면 여동생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혈액형은 B5입니다. 혈액형이 B5구나. 혈액형이 B5구나.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열성이잖아. 열성이니까 나에 대해서 정상이 돼야 되니까 얘가 K 프라임, 얘도 K 프라임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 한번 따져봅시다. 여동생을 가지고 아버지를 따져봅시다. 아버지 따져보니까 아버지는 B5입니다. B5인데 B5. 이 B는 여동생이 B는 아버지로부터 왔죠. 그러면 얘는 K 프라임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나에 대해서 유전병을 가지고 있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K가 돼야 돼요. 그죠? 이번에 어머니 봅시다. 자, 어머니 한번 찾아볼게요.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정도의 여유가 없죠. 빨리 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논술은 여러분 답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쫓기지 않을 겁니다. 자, 어머니는 보시면 혈액형이 A5고 A5. 그 다음에 이 O는 어디서 여동생의 O는 엄마로부터 온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K 프라임이어야 되고 엄마가 역시 유전병 나니까 요거는 K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성균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성균이 어떻게 되냐? 아버지 엄마로부터 와야 되는 거니까 성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성균의 혈액형은 A5입니다. 그럼 A 그다음에 O가 되고 이 A는 어디서 왔냐? 엄마한테서 왔지? 그러면 K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O는 어디서 왔어? 아버지로부터 온 거지.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온 거니까 아버지로부터도 온 게 K가 오는 거야.
그래서 유전병 나가 돼 있어. 자, 그런데 아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아들이 가에 대한 유전병, 나에 대한 유전병이 아니지. 그 다음 딸도 나에 대한 유전병이 아니지. 상염색체 유전인데 얘가 우성인데 우성이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가도 유전병이 나야 되기 때문에 성균의 아들, 딸은 만일에 이 유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면 전부 다 유전병이에요. 아들, 딸. 그런데 유전병이 아니잖아. 둘 다 유전병이 아니잖아. 어떤 게 데려가도 유전병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뭐란 얘기야? 모순이라는 얘기죠. 아, 모순. 모순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다? 아, 가와 혈액형이 연관되어 있구나. 가와 혈액형이 연관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따져볼게요.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나에 대해서 열성, 정상이죠. 그럼 그것부터 써볼게요. KK입니다. 그죠? KK. K 프라임, K 프라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나에 대해서 정상이네. 그러면 얘도 K 프라임, K 프라임. 이 되는 거예요. 정상만 다 찾아봅시다. 얘도 K 프라임, K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도 K 프라임, K 프라임이 되고, K 프라임, K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K 프라임, 여기도 K 프라임, K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전병이니까 하나가 K여야 됩니다, 그죠? 하나는 K여야 되고, 그 다음에 K 프라임, K 프라임 나와야 되니까 얘는 이형 접합이어야 됩니다. K 프라임이 돼, 그렇지? 그 다음 여기서 지금 둘 다 유전병이니까 둘 다 K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자, 둘 다 K는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K 프라임, K 프라임이 나왔다는 얘기는 둘 다 이형 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부인이 K 프라임, K 프라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전병입니다. 그럼 K 있어야 되고, 여기가 K 프라임이 되려면 결국 얘도 K 프라임이 돼야 돼. 자, 그러니까 나에 대한 유전형 전부 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결정하라 그랬으니까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고, 4번에서 성균이 부부가 셋째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가 유전병 가나를 모두 가지고 ABO식 혈액형이 A형이 될 확률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균과 부인의 유전자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 그러면 이제 혈액형하고 A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여기 짝대기 두 개를 각각 이렇게 그려놓자. 짝대기 두 개를 일단 그려놓고, 성균도 짝대기 두 개 그려놓고, 여기도 아들 짝대기 두 개, 그 다음에 딸 짝대기, 상동이 연색체, 부인도 상동이 연색체, 장인, 장모 이렇게 해놓자.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찾아볼게요. 가행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했으니까 일단 A, B, 그 다음에 여기는 O, 이 지난한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 이게 B, O, 그 다음에 여기는 A, O, 그 다음에 여기는 B, O, 그 다음에 여기는 B, O, 그 다음에 여기는 A, O. 자, 여기는 B고 하나는 모르고, 자 여기는 A고 하나는 O.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에 대해서 정상 표시해볼게. 가에 대해 정상, 얘 정상이야. 그럼 얘는 뭐 S 프라임.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에 대해서 정상, 여기 S 프라임, S 프라임.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에 대해 정사. 여기는 S 프라임, S 프라임 이렇게 되고 여기도 가에 대해 정사이니까 S 프라임, S 프라임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여기서 왔어요. 그럼 여기가 S 프라임이죠. S 프라임. 그 다음에 O는 여기서 왔어요. S 프라임. 됐죠? 그러면 그런데 가에 대해서 유전병이 돼야 되니까 얘는 S가 돼야 돼. 그러면 요거는 S다. 그래서 성균이 유전병이. 그럼 이 A는 여기서 왔으니까 얘는 S 프라임. 자, 그 다음 B는 할아버지 장인으로부터 왔으니까 S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유전병인데 자 O가 여기로 갔는데 가에 대해서 유전병이니까 여기는 S가 하나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S인 거지. 그럼 유전병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뭔지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 그죠? 그러면 이제 성균하고 부인의 유전자를 찾았습니다. 찾은 김에 다 찾을까? 이 O는 여기서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S가 되고 여기도 S가 되죠? 따라서 유전병 갑니다. 됐죠? 그러면 4번에서 가나를 모두 가지고 유전병 가나를 모두 가지고 자 여기서 유전병 가나를 모두 가지고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이 A형이 된다라고 일단 나를 보면 유전병이 되려면 어떻게 성균에서 2분의 1의 확률로 K가 오면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2분의 1의 확률로 K가 오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게 와도 상관이 없지. 그러면 유전병 나가야 될 확률은 2분의 1. 그 다음에 A형이 되려고 한다. 그럼 여기서 뭐가 와야 돼? AS 프라임 와야 되죠. AS 프라임이 와야 되는 것이고 2분의 1. 그 다음에 유전병 가가 되려면 어차피 S가 와야 되는데 어쨌든 A형이 되려면 결국 얘가 와야 되는 거지. 얘가 아니고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네. 그러니까 얘는 8분의 1.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됐지? 그 다음에 5번은 표현의 구성원 가운데 주어진 정보만 고려할 때 유전병 가나 ABO식 혈액 중 하나라도 그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과 그 형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표현의 구성원 가운데 주어진 정보만 고려할 때 유전병 가나 ABO식 혈액형 중 하나라도 그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과 그 형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자, 어디 있었어요? 아까 여기 있었네. 장모의 혈액형 가유전병에 대한 얘는 모른다. 그죠? 그 다음 자기네 혈액형에 대한 혈액형에 대한 거 이거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는 사람이고 그 형질은 각각 혈액형과 가유전병에 대한 유전자형을 모르는 것이다. 됐죠?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 문제가 2019년 기출인데 합격자 평균이 39.8에서 48.7 학과에 따라서 달랐고 이게 최저 합격자는 33.7에서 45.0이었던 60점 만점에 만일에 이걸 100점 만점으로 바꾸면 66.3에서 81.2 물론 수리하고 같이 합쳐야죠. 최저 합격자는 56.2에서 75.0이었던 시간. 자, 이게 이제 수리하고 합쳐서 그런 건데 여러분 생각보다 높지 않죠? 생각보다 높지 않아. 자, 이 얘기는 성대 문제가 나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왜 이게 합격자들이 이 모양일까 100점에 감점이 채점을 할 때 감점 요인이 좀 많은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 문제는 답만 맞춘다고 해서 점수가 다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도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넘길게요. 문제 2번. 자, 문제 2번. 가는 생명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 하고 표현형의 원인이 되는 유인자의 구성을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유인자형이라고 한다. 유전 연구를 위해 세대가 짧고 인위적 교배가 가능해야 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이와 같이 전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죠? 가계도 조사, 집단 조사, 쌍둥이 연구 등의 간접적 방법으로 주로 연구한다. 가계도 조사를 통해 특정 유전형질을 가지고 있는 가계에서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는 유전자가 세포 내 DNA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에서 X염색체 유전, Y염색체 유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안은 진핵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는데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유전자는 세포 핵 DNA에 존재한다. 그러나 ATP를 생성하는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도 자체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16,000여 개의 염기쌍으로 구성된 원형 DNA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기를 구성하는 일부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비만, 고혈압, 당뇨, 신경, 퇴행성 질환 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자, 뭘 알아야 되냐? 첫 번째, 진핵세포. 진핵세포와 세포의 구조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이렇게 두 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두 가지의 기본 기준이 뭐냐? 그러면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 핵막이 없고 얘는 핵막이 있다. 그러니까 유전 물질이 핵막으로 둘러싸여서 핵 속에 존재하는 건 진핵 세포. 그냥 유전 물질과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이 세포에 흩어져 있는 것을 원핵 세포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상하다. 원형 DNA 사람의 DNA는 DNA 종류는 선형 DNA가 있고 원형 DNA. 선형 DNA라고 하는 것은 선형 DNA라고 해서 길게 선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원형 DNA는 이렇게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원형 DNA라고 합니다. 선형 DNA는 진핵생물은 선형 DNA를 가지고 있고 원핵생물은 이게 뭐야? 원형이야. 원핵생물은 원형 DNA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장균은 원형 DNA가 있고 그 자신의 생명 활동과 관계없는 또 다른 원형 DNA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플라스미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균은 뭐다? 원형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핵 생물이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진핵세포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인데 얘가 왜 선형이 아니고 원형 DNA를 가지고 있을까? 원형 DNA를 가지고 있을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세포에서 핵,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자, 이 세 개의 세포 소기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이중막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때 이중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질 이중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막과 내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DNA와 RNA를 가지고 있다. DNA와 RNA 핵산을 가지고 있다. 아니 미토콘드리아하고 염록체는 얘를 DNA와 RNA를 가질 필요가 있냐? 가질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의 그 핵 속에 들어있는 DNA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미토콘드리아나 염록체가 별도의 DNA와 RNA를 가질 수 없고 지금 미토콘드리아에서 원형 DNA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세포 내에서 뭐가 공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다. 무슨 얘기냐? 자,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 이렇게 내방이 쭈글쭈글하게. 그 다음에 염록체
연목체가 있으면 이렇게 연목체가 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냐? DNA, RNA가 있고 리보솜도 가지고 있다. 리보솜이 하는 역할은 단백질 합성을 하는 게 리보솜의 역할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다?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원핵생물이었다. 어떤 활동을 호기성 세균.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연목체는 따로 또 바깥에서 뭘 하고 있던 생물이었다. 광합성을 하고 있던 광합성 세균이었다. 이런 광합성 세균과 호기성 세균이 어떻게 된 거다?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공생을 하게 된 것이다. 왜? 얘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고 얘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니까 같이 공생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는 원핵생물이었으니까 뭘 가지고 있다? 원형 DNA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세포막으로 한 번 더 둘러싸니까. 얘도 들어오는 과정에서 세포막으로 한 번 더 둘러싸니까. 그러면 그 외막과 내막이 있을 때 두 겹이 되니까, 들어오면서 이렇게 두 겹이 되니까, 그러면 이 내막은 뭐하고 비슷하겠다? 원핵 생물의 세포막과 비슷하겠다. 외막은 진핵 생물의 세포막과 비슷합니다. 그럼 연목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연목체는 이렇게 세포 내 공생설로 세포 소기관의 존재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제시문 다로 갈게요. 자, 제시문 다로 갑니다. 제시문 다는 신장에서의 배설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설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그 과정은 이것도 모식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신동맥으로 들어가는 신장에서 신장으로 들어가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이 있고, 그 모세혈관이 뭉쳐져서 이게 이제 세포 소기관이 신장에 있는 호르몬 주머니. 자, 여기가 이렇게 이 모세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얘를 이렇게 맞고, 이 세뇨관과 수뇨관 주변을 뭐가 모세혈관이 칭칭 감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모세혈관이 이렇게 여기 감고 있다. 그래서 명칭은 안 중요합니다. 명칭은 안 중요하고 기능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이 부분을 이 부분, 요 부분을 우리는 사부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요 부분은 보문 주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명칭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만 보면 되니까. 첫 번째는 배선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여과가 있어요. 자, 모세혈관에 그름종이 그냥 그름종이어서 큰 물질은 남고 작은 물질은 빠져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여과라. 그름종이를 통과하는 과정을 우리가 여과라고 하죠. 여과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과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것은 여과되지 않냐? 그러면 크기가 큰 놈들은 여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혈관에 남는 게 뭐가 남냐? 그러면 혈구나 단백질, 적혈구 이런 것들, 단백질 이런 것들은 여과되지 않고 혈관에 남는다. 그러니까 만일에 오줌 속에서 예전에 건강이 좀 안 좋았을 때 깜짝 놀랐대. 막 적혈구가 오줌을 빠져나가니까 막 피오줌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면 이게 신장이 좀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단백뇨라고 하는데 검사를 했는데 아미노 오줌에서 단백질이 보인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신장의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물질들은 다 빠져나간다. 작은 물질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 이런 작은 물질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얘네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혈관으로 다시 흡수가 돼요. 이걸 우리가 재흡수라고 해요. 재흡수를 하는 과정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수송이 일어나는 것이고, 만일에 아직도 혈관에 노폐물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 노폐물은 다시 이렇게 분비를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분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과가 일어나서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기 전 오줌을 우리는 원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흡수 분비가 일어나고 난 뒤 이게 이제 오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되는 배설량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과량에서 뭘 빼야 돼? 재흡수 빼야지. 재흡수 되는 건 안 빠져나오니까. 그 다음 뭘 더해줘야 돼? 분비는 더해줘야 돼. 추가로 합쳐지는. 그죠? 그래서 배설은 여과에서 재흡수를 빼고 분비를 더해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제19라는 당뇨병 환자의 혈장 내 포도당 농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고, 이로 인해 생체 내 장기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당뇨병은 크게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인 유형 1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인 유형 2로 구분된다. 유형 1은 인슐린 분비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로 전체 당뇨병 환자의 5%를 차지하고, 소화성 당뇨병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형 2는 인슐린을 생산하지만 인슐린 수용체를 통한 세포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겨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의 95% 정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체내 혈당량 조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변에서 포도당이 검출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호르몬, 자 여기서는 인슐린이죠.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그 분비가 돼서 어디로? 표적세포로 이동을 해야 되죠. 표적세포로 이동한 뒤에 인슐린이 수용체에 수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신호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 신호에 맞춰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이 인슐린의 작용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 볼 수 있냐 그러면 인슐린을 생산하는 그 자체, 인슐린을 이자의 베타세포에 문제가 있어도 인슐린은 분비가 안 되니까 생산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의 문제. 인슐린도 호르몬이니까 주성분은 단백질이고 그러면 유전자에 의해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아니면 분비의 문제. 그죠? 그러다가 이동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용체에서 수용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아니면 수용체도 역시 단백질이니까 얘를 만드는 유전자의 문제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나눠주고 있냐? 그러면 분비세포가 파괴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생산의 분비,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분비가 안 되겠지. 전체 5% 정도가 일형 당뇨병이라는 거고 나머지 95%는 이 수용의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된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에 자 중년 나이에 갑자기 시력을 잃는 어떤 유전병은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Q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전자전달계 특정 단백질의 기능이 상실되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 뭐라고 했어요?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Q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래.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Q라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전자전달계 특정 단백질 기능이 상실되어 발병을 한대. 아래 가계도에서 철수와 영희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이 이 유전병을 가질 확률을 제시문 가와나의 근거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지금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DNA의 돌연변이가 아니고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니까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DNA의 돌연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선생님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핵치환을 한다. 자, 핵치환 기준을 이용해서 핵치환을 한다. 예를 들어볼게요. A가
자, A가 수컷이고 B가 암컷입니다. 그래서 B가 난자를 제공을 하고 A가 정자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수정란의 핵의 반은 수컷으로부터 온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정란의 반에 있는 EN이니까 N은 암컷으로부터 온 거라고. 그런데 이 난자의 난황은 누가 제공을 했냐? 그럼 B가 제공을 한 거야. 그 다음 얘가 자궁에 착상이 되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상식의 포배기, 낭배기 이런 식으로 계속 나날이 일어나야 돼. 그 나날 세포 분열의 일종이니까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지. 근데 자궁에 착상을 못했어. 태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그러면 자체적인 에너지를 써야 돼. 그 자체적인 에너지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난황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난황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핵치환을 해서 어떤 C라고 하는 핵에 있는 핵에 세세포에 있는 핵을 끄집어내서 이 핵을 얘를 빼내고 여기 있는 이 핵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C의 핵을. 그러면 이제 이 분열을 시작을 해서 얘가 뭐가 됐다? 얘가 개체가 됐다. 개체라고 하는 놈이 D라고 하는 개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이 개체 D가 가지고 있는 핵은 이 개체 D가 가지고 핵은 누구랑 동일하냐라는 거지. 누구랑 동일해? C의 핵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C의 핵과 D가 가지고 있는 핵. 그런데 자, 얘가 가지고 있는 D가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누구랑 같을까? 이러면 C일까? 아니라는 거지. 왜? 남황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누가 제공을 했어? 여기 있는 B가 제공을 한 거야. 따라서 D의 미토콘드리아는 C와 같은 게 아니고 B와 같은 거야. 그런데 이 개체는 C의 개체와 똑같아. 차이가 있다면 무엇의 차이밖에 없다? 차이가 있다면 무엇의 차이밖에 없다? 미토콘드리아의 차이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혹시 화면이 찌그러지거나 하진 않았죠? 잘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자, 문제 보세요. 그러면 철수와 영희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유전병을 가질 확률을 제시문 가하나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철수와 영희가 결혼해서 유전병을 가질 아들이 유전병을 가질 확률.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수 쪽 라인의 철수 형제들은 철수 남매는 전부 다 유전병. 왜? 엄마가 유전병이니까. 그 다음에 영희 쪽은 아버지가 유전병인데 엄마가 정상이니까 자식들은 전부 다 정상. 그러니까 뭐야? 모계 유전이야. 그러면 철수가 유전병이라 하더라도 영희는 정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유전병을 가질 확률은 0%야. 이해되십니까? 왜? 미토콘드리아 DNA에서 돌연변이가 생긴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문제 2번. 다음 그림 A는 기능이 정상적인 신장의 혈장 내 포도당 농도에 따른 포도당의 여과, 제흡수, 배설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또한 그림 B는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 환자가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 시간에 따른 혈장 내 포도당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시문 다라에 근거해서 이 두 사람이 포도당을 섭취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변 내 포도당의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A 그림 한번 보세요. A 그림을 보시면 자,
표 잘 보, 좀 글씨가 작아서 그런데 표 잘 보세요. X축이 혈장 내 포도당 농도고 Y축이 포도당의 이동 속도예요. 보니까 혈장 내 포도당의 농도가 땅땅땅땅땅 300이 될 때까지는 배설되는 포도당이 없죠? 없죠? 그런데 300이 되는 순간에 배설되는 포도당의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응? 그러면 300까지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여과되는 포도당 그래프와 재흡수되는 포도당 그래프를 보시면 300까지는 여과와 재흡수의 양이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과를 했어도 전부 다 재흡수를 하니까 배설이 안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300이 넘어가니까 300 이상에 대해서는 재흡수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재흡수가 일정해지는 거지. 재흡수가 일정해지고 그 재흡수는 일정한데 여과는 계속되니까 어떻게 돼? 배설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얘는 일정하고 얘가 증가하니까 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포도당은 분비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빼고 봐야 되는 거지. 그치? 포도당 분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 그러니까 재흡수가 여과를 따라가다가 어느 한계에 도달해서 300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상의 여과가 되면 재흡수하지 못하고 전부 다 배설하게 된다. 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A는 기능이 정상적인 신장의 혈장 내 포도당 농도에 따른 그래프를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B는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 환자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Y축이 혈장 내 포도당 농도고 X축은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식사를 한 후 1시간 정도가 건강한 사람의 피크 지점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B에서 Y축의 혈장 내 포도당 농도 300을 가로줄을 쫙 그어보세요. 가로줄을 쫙 그어보면 건강한 사람은 1시간 뒤가 피크여도 피크 때 혈장 내 포도당 농도가 300이 안 되죠. 그럼 뭐? 오줌에 포도당 농도가 섞여 나오지 않지. 포도당이 섞여 나오지 않지. 어차피 300까지는 여과가 되더라도 전부 다 재흡수가 되니까. 그치?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어때요? 여러분 300 이렇게 쭉 그어보면 자, 첫 번째 만나는 점이 0.5시간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4시간 정도쯤에서 다시 300이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뇨병 환자는 식사 후 30분 뒤부터 4시간까지는 오줌에서 포도당이 관찰될 것이다. 그래프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면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 재흡수가 되는데 재흡수가 되는 건 왜 재흡수가 되는 건 왜 300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우리 세포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은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 중에 수송을 담당하는 단백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통로 단백질과 그 다음에 운반체 단백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자극의 전도에서 탈분극을 일으키는 Na+, 재분극을 일으키는 K+, 이온이기 때문에 인지질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층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이온이어서 물에 잘 녹잖아, 그지? 수용성이어서 얘네들은 단백질을 통과합니다. 얘네들은 단백질을 통과해서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냐 그러면 Na+ 이온 통로 이렇게 읽잖아. 그 통로 뒤에 단백질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을 통과하는 거야. 그런데 탈분극과 재분극은 농도가 높은 쪽에 낮은 곳으로 가니까 확산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가 없다. 에너지가 필요 없는 수송을 우리가 수동수송이라고 합니다. 수동수송이 일어나는 통로를 주로 통로 단백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자의 전도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떻게 됩니까? 운반체 단백질을 통과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운반체 단백질.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떻게 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온을 이동시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주로 능동 수송에 관여하는 게 운반체 단백질.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포도당이 재흡수가 일어난다. 야, 포도당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움직여야 돼. 왜? 포도당도 입자의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 그러니까 인지일층을 통과 못해. 그러면 재흡수할 때 단백질을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움직이기가 능동 수송이기 때문에 운반체 단백질을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단백질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포도당만 통과하는 전용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Na 플러스 이온 통로로 K 플러스 이동 못하죠. K 플러스 이동 통로로 Na 플러스 이동 못하죠. 마찬가지로 포도당만 통과하는 이동 통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개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왜 300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을까? 운반시 단백질이 포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건국대에서 이런 유형의 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지에 대한 게 나왔을 때 건국대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건 단백질이 모두 다 포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만일에 문제를 추가해서 재흡수되는 포도당이 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물었다면 포도당 이동하는 운반체 단백질이 포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과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 쪽이네. 그냥 농도가 높은 쪽에 낮은 쪽으로 크기가 농도가 높은 쪽에 낮은 쪽으로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야. 그거는 재흡수하고는 좀 다르다. 이 관계를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생명원에서는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통합과학에서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건국대는 통합과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단백질이 다 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얘는 뭐로 인지질 이중층과 그 다음에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인지질층을 움직이는 것들은 주로 지용성 물질들 아니면 저분자 물질, 단백질을 움직이는 것들은 수용성 물질, 물에 녹는 거. 포도당 물에 녹죠. 아미노산 물에 녹죠. Na 플러스 물에 녹고 K 플러스 물에 녹죠. 이런 것들은 다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분자인, 지용성, 산소, 이산화탄소, 자 이런 것들은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 인지질층을 통해서 일어나는 확산입니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돼요. 오케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갈게요. 문제 3번의 연세대 2018년 기출문제는 아주 쉬운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 그러면, 연세대가, 논술 보는 대학 중에 제일 높은 대학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내라, 교육과정 내에서 내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연세대가 답변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교육과정 내에서 내고 있다, 교육과정 내에서 내고 있다. 선생님이 봤을 때도 교육과정 내에서 내고 있었대요. 근데 교육부에서 왜 교육과정 내에서 내라고 했냐? 문제 사교육을 조정하니까 문제를 쉽게 내라 할 거예요. 근데 쉽게 내라 할 수 없잖아. 대학 아무리 교육부라도 대학의 교육에 대해서 쉽게 내라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걸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연세대가 버텼던 거지. 그러다가 꼬투리가 하나 잡혔어 문제에서. 그래서 교육부가 연세대에 대고 논술 모집 정원의 5%를 모집 정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등록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꼬랑지를 확 내리고 2018년도 문제를 거의 변별도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수리든 과학이든 출제를 했다. 그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제시문 가볼게요. 물질 대사관
생명의 유지를 위해 생물체의 기본 단위 세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한다.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 있고 동화작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간단한 물질을 재료로 사용해 비교적 크고 복잡한 물질을 만드는 작용이고 이화작용은 상대적으로 크고 복잡한 물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게 되는 작용이다. 이러한 물질 대사를 통해 생물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생물체의 구성물질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생물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물질 대사는 알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는 거고 생물은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서 살아간다.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되고 예를 들어 빛, 공기, 온도 등은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하고 동물, 식물, 미생물은 생물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생태계 내에서 물질의 생산과 소비 과정 그리고 에너지 흐름은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이 내용도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에너지를 사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합성하는 동화작용으로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광합성은 많은 종류의 화학 반응을 포함하는데 크게 명반응과 암반응은 우리가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합니다.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명반응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반응으로 엽록체의 그라나에서 일어나고 빛이 직접 필요하지 않은 암반응은 명반응에서 생성된 물질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반응으로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관계가 없지만 여기까지 나눠둡시다. 여기까지.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12개의 물 분자 방식을 좀 외우면 좋겠다. 6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 포도당 한 분자가 만들어질 때 물이 만들어지고 이때 산소가 발생한다. 이게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어디서 일어나느냐? 엽록체에서 일어나. 엽록체의 구조를 보면 여기 이렇게 동전을 쌓아놓은 것 같은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그라나라고 합니다. 그라나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스트로마라고 얘기해요. 자, 이 스트로마에 뭐가 있냐 그러면 켈빈 회로라는 게 있어요. 회로가 켈빈입니다. 켈빈 회로.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물이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그라나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산소가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명반응이라고 해요. 빛 에너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켈빈 회로로 들어가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포도당과 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탄소 고정 반응, 암반응이라고 해요. 빛이 필요 없어서 암반응이라고 합니다.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제시문 다해 보면 명반응에서 생성된 물질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라고 했죠? 이 명반응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12개의 NADPH 거기 제시문을 하나 써주세요. 그 다음에 18개의 ATP 가 만들어져서 이 켈빈 회로를 돌려야 포도당이 만들어지니까 명반응에서 얘를 공급받아서 암반응이 일어나는. 자, 요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제시문 나누는 세포호흡은 자 이번에 세포호흡은 동물과 식물 등의 생물체가 유기물을 산화시켜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고 식물과 같이 유기물을 직접 합성하여 생존하는 생물을 독립영양생물이라 하는데 이들도 세포호흡을 통한 에너지 전환으로 생명활동을 한다. 세포호흡은 해당 과정, T체의 회로, 그 다음 전자전달기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단계들은 통해 포도당 등의 유기물을 산화시켜 화학에너지인 ATP를 생산하고 그 결과 발생한 물질도 배출하게 된다.
ATP는 각종 화학 반응, 식물의 개화, 근육 운동, 체온 유지, 뇌를 비롯한 기관들의 활동은 물론 생장 등 대부분의 생명 활동에 이용된다. 그래서 세포업도 이 광합성의 역반응입니다. 그죠? 그래서 6개의 포도당, 그 다음에 6개의 물과 6개의 산소 반응하면, 자, 6개의 산소가 반응을 하면, 이때 6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12개의 물 분자가 생성됩니다. 이때 에너지가 같이 발생이 되는데, 이 에너지 중에서 34%에 해당하는 32개의 앞으로 좀 당겼습니다. 이때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에너지 중에서 34%가 32개의 ATP가 32개의 ATP가 만들어지고 이때 나머지는 열 에너지의 형태로 빠져나가서 체온 유지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ATP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세포흡은 3단계로 구분한다라고 했죠.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이 포도당이 뭐로 피로부산으로 쪼개지는 해당 과정, 그 다음에 물이 사용되고 그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T쉐입회로, 그 다음에 산소가 공급이 돼서 ATP가 생성이 되고 그때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여기 전자전달계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이제 얘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러면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이 해당 과정,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쪼개지는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쪼개지는데 2개의 피로부산으로 쪼개집니다. 자, 이 쪼개진 놈이 산소가 충분하면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이게 기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T씨의 회를 돌아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내박이라고 합니다. 이 내박에 뭐가 있냐 그러면 전자전달계가 있어서 여기서 산화적 인산화가 진행이 됩니다.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것은 ATP가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인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산소가 부족해서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젖산 발효, 뭐 알코올 발효, 아세트산 발효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그건 어떤 과정이냐 그러면 요 과정에서도 ATP가 생성이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얘가 젖산이 되거나 아세트산이 되거나 알코올이 되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효라고 얘기하고 그때 생기는 중간 산물을 통해서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 아세트산 발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번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어쨌든 세포를 하게 되면 32개의 ATP가 만들어지고 세포의 목적은 ATP를 만드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물 등의 물질을 재료로 유기물을 직접 합성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음식 섭취를 통해 유기물을 얻게 되고 동물은 이러한 획득된 유기물을 분해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때 물질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하며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소화기의 기능이 필요하고 심장과 혈관 등을 포함한 순환계를 통해서 영양소는 온몸으로 전달된다. 순환계와 기관과 폐 등을 포함한 호흡계는 기체 운반, 교환에 필요하고 이런 작용은 에너지 생성에 중요하다. 자, 문제 1번, 2번, 3번은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써야 하지 하는 게 좀 껄끄러운 사람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하면 해설지를 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사실은 연세대 이 세 문제가 합쳐서 40점입니다. 수리가 60점입니다. 어마하게 배점이 많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문제가 너무 부실하게 나왔다. 예,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서술을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서술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